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주 월요일 아침 정치권의 복잡한 이슈를 말끔히 정리해드립니다.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예,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오늘도 월요일에 중요한 커플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데일리안의 이종근 논설실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골든위크입니다. 골든위크를 열어갈 맑은 종소리 이종훈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몸이 안 좋으신데도 불구하고 참 정말 어렵게 모신 분입니다.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영우 소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새아침 새출발 새로운 대통령 D-8일 서양호입니다. 그래도 하실 말씀은 다 하시네요. 예, 몸이 안 좋으시다 그래서 말은 못할 줄 알았는데. 자, 내가 주목해본 정치인 말 한마디. 어떤 거 뽑아보셨습니까? 이종근 실장님. 네. 문재인 후보가 어저께 공주시 공주대 캠퍼스에 가서 한 말입니다. 색깔론 중북머리 시끄럽다 이놈들아 하고 이제 일가를 하셨어요. 네. 이 발언을 두고 혹자는 이런 말들을 국민들이 한다라고 인용을 한 거다라는 어떤 해석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놈들아라고 이제 고함을 지른 건 제가 보기엔 이해찬 의원도 그런 말을 비슷하게 했죠. 척결하겠다. 보수우파, 극우파들 척결하겠다. 이 발언을 했는데 역시 자신의 진영을 똘똘 뭉치게 해야지만 이번에 이긴다 해서 상대방들이 비난을 하거나 혹은 국민들이 이거 좀 심했어 이 발언은 하더라도 상관없다. 자신의 진영에 있는 분들만 다 모여라라는 그런 도발적인 발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해찬 선거 대책위원장이 얘기했던 것은 극우 보수 세력 완전히 괴멸시켜야 한다. 이 척결이 아니라 괴멸입니다. 예. 자, 서영우 소장님. 네, 개혁 공동정부는 모든 정파를 아우르는 정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디를 특별히 배제하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김종인 국민의당 개혁 공동정부 준비위원장이 한 말인데요. 기자들이 그 공동정부에 홍준표 후보도 포함되느냐라고 했더니 홍준표 후보도 배제되진 않을 거다라고 한 답변입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이 발언을 두고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가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TV토론이라던가 그동안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에 대한 인물론에 대해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자 이제 선거의 구도를 흔들기 위해서 결국은 유승민 후보나 홍준표 후보 등 중도 보수 연합 후보 단일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하는 사인이 아닌지 국민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이것이 성사될지 안 될지 그리고 홍준표 후보에 대한 영입에 대한 가능성을 얘기한 김종인 준비위원장의 발언이 호남의 전통적인 진보 야권 유권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결과를 궁금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근데 우리 서영 소장님이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오늘 저희가 그 박지원 대표하고 인터뷰 못 들으신 것 같은데 박지원 대표는 또 그러시는 거예요. 홍준표 후보가 포함이 안 된다. 우리는 바른정당과는 전혀 손잡을 생각이 없다. 얘기가 와전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네. 홍준표 후보하고 바른정당 두 쪽 다 배제하겠다? 바른정당이 아니고 네, 자유한국당을 배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바른정당 죄송합니다. 아니, 네. 김종인 위원장이 원체 고집이 센 분위기로서니 그 후보하고 얘기도 안 된 내용을 저렇게 공식적인 그 인터뷰에서 하시는 거는. 와전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항상 정치에서 와전 이게 중요합니다. 와전됐다. 저도 요새는 와전된 말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자, 지금 서영우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문재인 후보의 통합정부 대 안철수 후보의 개혁 공동정부 이거 둘의 차이점을 아주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는 분들한테 선물은 없습니다. 네. 뽀뽀만 안 해주시면 됩니다. 지난번 발언처럼. 이종근 실장이요. 지금 사실 그 통합정부, 개혁 공동정부 어려워요. 네. 사실 이제 그 안철수 후보의 개혁 공동정부부터 말씀드리면 승부수라고는 하는데 너무 어려워서 이게 뭔 의미인지 속을 들여다보면 어쨌든 김종인 위원장으로 이제 추대가 됐으니까 김종인 위원장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선거 이후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거 이후에 재정파를
함께 공동 정부를 구성하는 일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사람들 마음에 딱 안 닿는 게 뭐냐면 아니 그건 당선된 이후의 일이잖아요. 지금은 당선되는 게 목적이지.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당선된 이후에 보자라는 건 사실 뭐 김정인 위원장으로서는 그 당선된 이후에 뭐를 하겠다라는 것이니까 딱 이게 뭐를 하는 것이냐 하는 게 안 떠오르는데 문재인 후보의 통합정부는 이미 시작이 됐죠. 그거는 박영선 의원이 캠프에 합류하지 않자 박영선 의원을 합류시키면서 비문 진영들을 함께 캠프에 합류시키는 명분으로서 통합정부를 이 위원회를 띄워서 이 통합정부라는 것이 그동안 비문 또는 친문 이런 어떤 민주당 내의 정파적인 갈등을 해소하고 정부를 꾸려나가는 것은 합쳐서 꾸려나가겠다. 그러니까 다분히 당내에 그런 어떤 정파들이 손을 잡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좀 서로 다른 건 안철수 후보 측에서 말하는 게 사실은 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이 더불어민주당의 통합정부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내의 제 정파가 일단 손을 잡고 사람들, 인재들을 찾아보자라는 게 목적이고 국민의당의 공동정부는 국민의당만이 아니라 다른 당, 제 당의 확장성, 다른 당의 어떤 의원들이라든지 인사들을 함께 손을 잡고 공동정부를 마련해보자. 이 차이가 아닐까요? 예, 서영원 소장님. 네, 이번 대선의 성격을 완전히 규정하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통합정부 대 공동정부. 명칭은 비슷비슷한데 그 본질과 성격이 매우 다릅니다. 통합정부는 이종훈 실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민주당 내 비문 진영 쪽 비주류를 포함하는 좁은 의미에서 통합정부지만 본질적으로는 야권 진보 연합을 성격을 분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까지를 포함하는 정부를 만들어서 그렇죠. 150석 정도의 의회 과반 의석을 확보해서 안정적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거고 필요에 따라서 자유한국당이든 바른정당이든 현안이나 이슈별 법안에 따라서 연대할 수도 있지만 그 연대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고요. 공동정부론에 얘기하는 것은 태상왕인 김종인, 상왕인 박지원 그리고 왕인 안철수 후보가 각기 다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대의 대상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까지 배제하지 않겠다. 즉 중도 보수 연합의 성격의 정부를 얘기하는 이번 대선을 진보 야권 대 중도 보수 연합으로 판가름짓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 소장님이 홍준표 후보를 어떻게 좋아하시나? 저도 지금 그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같은 경남 창녕이라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요즘은 좀 더불어민주당의 의견과 조금 이 괴를 같이 하시는 분들이 주로 홍준표 의원이 말씀하신 거 그대로 따라 하시더라고요. 안직 박도 홍준표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그거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이 나중에 따라 하시더니 이번에는 태상왕도 홍준표 의원한테 지금 저작권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저는 하늘 아래 여성을 설거지하는 존재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 남성과 여성처럼 그 동성애가 좋냐 싫냐라고 물어보는 그 몰지각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후보하고는 하늘 아래서 살 수 없다는 생각은 변함없습니다만. 그러니까 그걸 인용하시지 않고 그대로 하셔서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인용하신 게 아니라서. 전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했던 그 홍준표 후보도 태상황. 예 배제하지 않겠다. 상황 태상황도 홍준표 후보가 했던 얘기를. 좀 궁색한가요? 티나는가요? 몸이 안 좋으신 거 저희가 충분히 이해해요. 예. 그리고. 와전됐습니다. 예. 와전. 자, 어쨌든 서로 이게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야합이다, 끼리끼리 나눠 먹는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게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권력은 그럼 혼자 먹으면 혼자 먹는 거냐. 권력 나눠먹기다 맨날 그런 식으로 비난을 하잖아요. 근데 권력을 혼자 먹어도 되나? 뭐 이런 생각 드는데, 예, 이종훈 씨. 그게 대표적인 내로남불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데. 자, 남이 하면 무조건 야합이고 내가 하면 그것이 연대, 단일화, 연합,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지금 이 이야기는 119석이죠.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이 119석밖에 안 돼요. 과반수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선진화법 때문에 어떠한 정당이 지금 대통령이 되더라도 소수당이에요. 다수당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반이 넘는 당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협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협치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소식이 들여다보면
큰 내용에서는 다르지 않아요. 네. 보면은 통합정부 역시 뭐 이 비문과 친문이 손을 잡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세우는 것은 국민인사 추천제라든지 이렇게 폭넓게 추천을 받아서 인재를 등용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결국은 말하는 건 똑같은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한쪽에서는 그동안 굉장히 이 비문 진영과 소원했던 것을 손을 잡으려 했고 한쪽에서는 이거 진짜 승부수를 계속 지지율 떨어지니까 김종인 위원장을 뭐 손을 잡고 한번 승부수를 돌파하고자 하는 속내는 사실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네, 우리가 그 드라마나 영화가 허구임에도 불구하고 몰입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러티브, 이야기의 짜임새와 또 하나는 연기력인데요. 결국은 선거 때 후보자 되라는 얘기가 빌공짜 공약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솔깃해하는 이유는 그게 저게 말이 된다. 그리고 좀 진정성이 느껴진다. 이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현재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가 한 사람은 이번은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 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게이트의 주범인 이 두 사람에 대한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이다라고 강조하는 그 진실성과 또 하나는 그것보다 박근혜나 문재인이나 둘 다 패권은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해서 둘 다 배제하고 반문 인사인 사람이 정권을 잡아야 한다. 이 두 가지 이야기 중에서 어느 누가 설득력을 가지고 있고 진실하게 얘기하는가. 이 차이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그 공동정부냐 아니면 개혁정부냐 통합정부냐 이렇게 말을 달리할 뿐이지 이 두 가지 주장이 누가 더 설득력을 가지고 진실하게 다가가는가 이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제일 큰 차이, 통합정부하고 공동정부의 차이는 뭐냐면 개혁 공동정부 추진위원회는 당 외부기구고 이게 이제 통합정부 요거는 당 내부기구고 요 차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역시 교수님 정확하게 짚어주시네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진짜 상태 안 좋으시나요? 그렇죠. 예. 자, 근데요. 어쨌든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죠, 이제.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개헌 완료한다. 이게 그러니까 2018년 6월이죠. 지방선거 때 개헌 관련 투표하고 2020년 4월에는 70하고 출범시키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 이런 손을 잡고 뭘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구도에서 어떤 명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손을 잡더라도 갑작스럽게 뭐 혼자 그러니까 킹메이커가 되지 않고 킹이 되겠다던 김종인 위원장이 갑작스럽게 나와서 뭐 이 통합정부를 구성한다? 이게 사실 사람들은 잘 가슴에 와닿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 명분이 개헌이거든요. 개헌을 고리로 해서 우리가 얼마나 개헌이 지금 중요하냐. 그리고 개헌을 통해서 3년 임기 이내로 그걸 단축시키고자 하는 사람 손을 잡아주겠다. 이 말도 사실 이번에 뭐 약속을 지킨 것인데 문제는 너무 늦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개헌? 그게 뭔데? 이번 대선에서 개헌이 뭐야? 왜 중요하지? 이럴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좀 멀어졌냐면 김종인 전 대표가 발표를 하는데 세 번째 그게 있었어요. 그 세 가지를 딱 얘기했는데 개헌 얘기가. 근데 그러니까 기자들 뭐든 다시 질문이 없었어요. 개헌 얘기는. 그러니까 그만큼 수순이 제일 물어본 게 홍준표랑 손잡을 거냐 뭐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주된 질문이지 개헌 자체가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지금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설득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명분으로서. 서영호 수준. 네. 유승민과 홍준표와 단일화하겠다는 얘기를 이렇게 돌려서 개혁공동정부나 2018년 개헌, 2020년 7공화국으로 어렵게 얘기하는 거다. 왜냐하면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는 이미 문재인 후보도 얘기했던 거거든요. 새삼스럽게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사실상 그 개헌과 분권을 얘기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유승민과 홍준표 중도 보수 연합 을 위해서 단일화하겠다는 얘기를 이렇게 애둘러서 한 건데 과연 국민들에게 개헌이란 얘기가 이 시점 선거를 8일 앞둔 이 시점에서 과연 명분과 설득력에 다가설 것인가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좀 지나친 과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문재인이든 안철수든 유승민이든 홍준표든 간에 대선이 끝난 이후에 개헌은 현실화된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의지 구체화 계획
것들이 더욱더 중요한 문제는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사영 소장님께 그럼 제가 여쭤보는 게 박지원 대표는 실제로 홍준표 그 와전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다면은 김종인 전 대표, 김종인 위원장하고 박지원 안철수 두 분하고 사실 의견이 지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와전됐다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보세요? 저는 그 전략적 모호성 역할 분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박지원 의원은 박지원 대표는 호남표 진보 야권 후보표를 놓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연대연합은 홍준표 유승민과 연대연합은 절대 없다. 단일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김종인 그 전 의원을 지금 공동위원장으로 준비위원장으로 모셔온 핵심적 이유는 유승민과 홍준표와 단일화할 수 있다. 단일화 되든 안 되든 간에 할 수 있다. 즉 우리 정부의 성격은 중도 보수 연대이다라는 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 역할 분담을 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건 조금 표현이 좀 달라져야 되는 게 뭐냐면 서 소장님 계속 이제 단일화 말씀을 하셨는데 단일화는 당대당이에요. 당이 하는 게 거의 그 단일화나 혹은 연대인데 지금은 당대당은 통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후보끼라는 게 단일화 아닌가요? 그 표현이 좀 잘못됐네. 어찌됐든 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뭐냐면 지금 단일화라는 언급을 김종인 위원장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지금 이 집권 이후의 개혁정부, 공동정부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지. 물론 지금 저도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그거는 사실 내세우는 거지 실질적으로 선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기가 나왔지 두지 않으려고 나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도 만났는데 양쪽 다 만난 내용은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화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단일화라는 형식이 아니라 사퇴라는 형식의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실제로 압박을 사퇴라는 형식으로 압박을 하고 뭐 협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긴 하는데 뭐 입을 딱 다물고 있으니까 만난 사실만 지금 알려져 있으니까 협상이 실패했다라고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단일화는 아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이제 황금 연휴도 시작이 됐어요. 일부 분들한테는 벌써 시작이 됐고, 일부 분들은 이 황금 연휴가 아주 슬픈 연휴. 왜냐하면 본인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지금 바로 그 연휴와 비슷하게, 그러니까 5월 3일부터 지금 여론조사 공포가 금지가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의 대선 판세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네, 저는 뭐 저고 고저가 결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저연령층의 투표율이 높고 고연령층의 투표율이 낮은 저고 고저 현상이 중요한 것 같다는데 아마 5월 4일하고 5일이 사전투표일입니다. 사전투표일에서 20대에서 40대의 젊은 층의 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할 거라 하신 게 대체적인 여론조사 분석가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진보 야권 성향의 표들은 투표율이 높고 그리고 고연령층 보수가 이기길 바라는 고연령층의 경우에는 전략적 투표로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려고 하던 흐름들이 안철수 후보의 그 TV 토론 등을 거치면서 자질론에 있어서 회의를 느끼면서 원래 보수부에서 홍준표 후보로 회귀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지 않은 홍준표 후보의 가치 투표를 하지 않을 대다수의 보수표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과연 여론조사 분석가들이 얘기하는 대로 저연령층의 2040 세대들의 투표율이 높을지 전통적 야당의 표가 많이 나올지 아니면 고연령층이 얼마나 기권하지 않고 문재인이라고 하는 진보 야권 집권을 저지하기 위해 투표장에 나갈지 이것이 관건이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정우 시장님. 연휴 때는 방송 시청률 하락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뉴스, 포털에서의 뉴스 조회율 완전히 곤두박질을 칩니다. 왜?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뭐 휴일이라 어디에 놀러 가고 뭐 저도 휴일 때 뉴스 안 봐. 바캉스 가서 아니 제주도 놀러 가서 예. 아침부터 신문 보고 YTN 계속 24시간 틀어놓고 저희 가족끼리는 주로 대선이나 정세 분석 이런 거 토론 많이 합니다. 그래요? 오늘 진짜 상태가 안 좋죠. 예, 이해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깜깜이 이제 5월 3일부터는 전혀 뭐 여론조사 향배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 직전까지의 상황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사람들의 잔상이 딱 남아있을 거예요. 그 직전까지 추세선이 올랐던 후보는 굉장히 득음하면 할 겁니다. 나는 계속 더 오르고 있어. 라고 계속 표현할 테고. 그런데
하락하고 있던 후보는 나는 지금 반전을 하고 있어요라고 앞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확인할 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굉장히 이미 고착화되어 있는 어떤 지금의 어떤 상황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이종근 실장님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두 분께 20초씩 드릴 텐데, 자, 우리 그 휴일 때 온갖 거 다 가짜 여론조사 가짜 뉴스 다 떠돌아다닐 겁니다. 그거 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20초 해주시죠. 서영호 소장님. 네, 결국 선거나 정치는 최선이 아니라 그러니까 차선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부족한 사람들 중에서 그나마 나의 입장을 대변해 줄 사람이 누군가를 잘 가려보기 위해서 가족들과 한 번의 이야기라도 나누는 그런 즐거운 황금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예. 네, 일주일 내내 아마도 가짜 뉴스를 판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일보에서는 여론조사 이렇게 나왔다 저렇게 나왔다 다 할 겁니다. 예. 그거 다 확증 편향으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받아보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거 저 소소정님 말씀 동의합니다. 예. 내가 판단해야 됩니다. 예. 돌고 도는 여론조사 예. 거기에 너무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돌고 도는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가짜 여론조사 결과도 아마 연휴 때 판칠 겁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 발표 금지 기간이 이제 내일 모레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 이런 가짜 뉴스에 속지 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언의 이종근 논설실장,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영호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자,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방금 전에 속보로 떴는데 류현진 선수가 아주 잘 던졌어요, 오늘? 예, 그렇습니다. 이 다저스 류현진 선수 5번째 등판 만에 올 시즌 첫 승을 기록했습니다. 예. 필라델피아전에서 이 선발로 등판했거든요. 5와 3분의 1이닝을 1실점으로 막아냈고요. 2대1로 앞선 6회 마운드에서 내려갔는데 이 다저스가 5대3으로 승리하면서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왼쪽 어깨 또 팔꿈치 수술을 받았던 류현진 선수 2014년 9월 1일 이후로 973일 만에 승리를 거뒀고요. 안타 3개 볼넷 3개를 허용했는데 삼진을 무려 9개나 잡아낼 정도로 위력적이었습니다. 예. 눈에 띄는 게 무척이나 이 영리한 투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류현진 선수가 볼 스피드가 줄어들면서 직구에 부담을 안고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체인지업을 주무기로 던졌는데 이 필라델피아 타자들이 체인지업을 노리면서 다시 슬라이드하고 커브를 결정구로 가져가면서 삼진을 잡아냈습니다. 대부분의 공이 낮게 들어올 정도로 컨디션이 좋았고요. 여기에다가 이 스트라이크 존 좌우를 찌를 정도로 컨트롤이 정확하게 구사가 되면서 이 필라델피아 타자를 압도했습니다. 이 텍사스의 추신수 선수 LA 에인절스전에서 시즌 3호 홈런 날렸고요. 5회 말 솔로 홈런 포함해서 4타수 1안타로 타율 2할 7푼 4리를 기록했는데 아쉽게도 텍사스는 2대5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예. 자, 국내 프로야구에서는 지난 주말 3연전에서 1위 기아하고 2위 NC가 맞붙었는데 예. NC가 기아를 반경기 차로 쫓아갔어요. 예, 이 NC가 어제 기아를 12대1로 크게 이기고 주말 3연전을 2승 1패로 마무리했습니다. 예. 이 지난주에 가장 눈에 띈 팀이 NC였거든요. 예. 이 9연승까지 내달리면서 이 선두 기아를 반경기차로 추격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 기아와 NC의 이 선두 경쟁이 불꽃을 튀길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 NC가 현재로서는 이 투타 밸런스가 가장 좋아 보이고요. 어제도 이 선발 제프맨십 선수가 6이닝 1실점 호투하면서 시즌 6승 거뒀고요. 이 박성민 선수가 홈런 2개 포함해서 5타수 4안타로 맹활약했습니다. 예. 홈런 구단 SK 어제도 홈런 5개 쳤네요.
예, 그렇습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이 SK의 이 홈런 5개로 간단하게 삼성을 제압했습니다. 이 3회에 이 최정 한동민, 4회에 정진기, 5회에 이재원, 9회에 이용구 선수의 홈런이 나왔는데 이 최정 선수 홈런 12개로 홈런 1위고요. 이 한동민 선수는 9개로 홈런 공동 2위입니다. LG는 데뷔 첫 승을 올린 김대현 선수의 호투에 힘입어서 KT를 7대5로 이겼고요. 넥센은 하나와의 주말 3연전을 모두 이기면서 4연승을 올렸고 롯데가 두산 6대0으로 이겼습니다. 1위 기아, 2위 NC, 3위 LG, 4위가 SK입니다. 야, 그리고 토요일 경기가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공 1개 던지고 승리 투수가 된 사람 있죠? 예? 예, 그렇습니다. 뭐 예. 야구도 그렇고 뭐 세상이 이렇게 인생이 그런 살았으면 참 거죠. 좋은데. 예. 예. 이 토요일 경기에서 이 두산의 이현호 선수 롯데의 0대3으로 뒤진 7회 초 투아웃에서 마운드에 올랐거든요. 예. 공 한 개 던져서 2루 땅볼을 잡아냈습니다. 그런데 7회 말 공격에서 두산이 4대3으로 역전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엔 다시 교체가 돼가지고 8회엔 이형찬, 9회에 이현승 선수가 이어 던지면서 승리를 지켜냈는데 공 한 개 던졌지만 지고 있는 상황에서 등판해서 경기가 역전됐으니까 당연히 이현호 선수가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이날 이 선발 장원준 선수가 공 107개 던지면서 5이닝 1실점으로 잘 던졌거든요. 예. 그런데 승리는 이현호 선수, 홀드는 이용찬, 세이브는 이현승 선수로 기록되면서 이 장원준 선수는 그냥 열심히 잘 던진 게 됐습니다. 예. 뭐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죠. 예. 자, 이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 아스널전에서 선발로 출전을 했는데 골을 넣지 못했어요. 예. 이 손흥민 선수가 이 아스널전에 왼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했거든요. 예. 이 날카로운 공격력을 과신했는데 시즌 20호 골을 넣지는 못했습니다. 이 토트넘이 아스널 2대0으로 이기면서 1위 첼시와의 승점 차를 4점으로 유지했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에 4경기를 남겨놓고 있거든요. 예. 한 골만 추가하면 이 한국인 유럽리그 한 시즌 최다 골 신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다음 경기는 5월 6일 웨스트햄전입니다. K리그에서는 전북 현대의 무패인지는 깨졌는데 이 전북이 하위권 팀이죠. 광주 FC에 어떻게 덜미를 잡혔어요? 예. 그래서 이 꽝 잡는 게 매다 뭐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은데 7경기 무패 행진 달리던 선두 이 전북 현대가 이 하위권 팀인 광주 FC에 0대1로 패했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에 여봉훈 선수에게 결승골 내줬고요. 어제 패했지만 전북은 여전히 1위를 지켰고 예. 이 광주 FC가 2011년에 창단했는데 아하. 전북을 이긴 건 어제가 처음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원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무역협정 FTA죠. 이거 재검토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뭐 트럼프 행정부가 100일, 취임 100일을 맞았죠. 네. 그래서 그 30일이, 미국 시간으로 30일이 100일인데 그 전에 한미 FTA를 비롯해 모든 무역협정을 재검토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상황을 좀 지켜보면 그동안 다른 트럼프 대통령을 제외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나 로스 상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약간 표현을 돌려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 FTA를 재협상한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리폼한다, 뭐 내지는 리오픈한다, 뭐 재개정 내지는 뭐 개정 이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부분적으로 손질한다는 의미였죠. 그런데 이제 지난 27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포문을 열기 시작했죠. 직접적으로 한미 FTA 재협상하거나 종료하거나 리니고시에이트 와 터미네이터 한다라고 계속 협박을 하는 거죠. 그 다음날 또 워싱턴 타임즈 인터뷰에서는 이전 정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부 장관이었겠죠. 이 당시 했으니까 협상한 아주 나쁜 합의였다. 한미 FTA가 아주 나쁜 합의였다라고 얘기를 했고 후보 시절에도 한미 FTA가 뭐 잡킬러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는 나쁜 협정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에는 뭐 말 좀 아끼다가 취임 100일을 앞두고 지지율이 잘 안 올라가니까 이런 말을 꺼내 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일단 미국은 앞으로 180일 안에 미국 내 일자리를 빼앗는
나쁜 무역협정 이런 것들을 주로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율 보고서 했던 것처럼 이런 FTA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인데 현재 미국이 한번 쫙 무역 수지 적자를 내고 있는 10개국을 쫙 줄을 세워봤더니 그 10개를 뭐 사실상 블랙리스트죠. 한국이 8위 정도 됐습니다. 순위로 보면 그렇게 우려할 정도 아니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이 10개 국가 중에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는 많지 않다는 거죠. 나프타 정도하고 한미 FTA 정도인데 그러니까 미국의 제협상 우선순위는 당연히 캐나다와 멕시코가 걸려있는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 협상이고요. 이 나프타 협상은 아마 오는 9월쯤 시작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최소 뭐 1년 정도 걸리지 않겠나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순서가 물론 트럼프 성격상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도 알 수 없지만 만약에 순차적으로 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한미 FTA 재협상은 내년쯤 그래서 한국의 차기 정부에 정말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드 문제 있잖아요. 이게 매일 어떻게 이게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예? 사실상 진실 게임인데 예. 정말 그 트럼프 행정부엔 비슷한 사람들 유유상종 끼리끼리 논다는 느낌이 드는데 일단 당연히 사드 운영 비용 주한 미군이 운영을 한 겁니다. 한국은 땅을 주는 거죠. 성주 골프장 땅을 준 건데 미국 부담하는 게 한미의 최초 당초 협정 약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취임 100일 앞두고 FTA와 함께 사드를 계속 걸고 넘어졌죠.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 이상의 돈을 한국이 운영해야 된다. 왜냐하면 한국이 혜택을 받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국 내에서 비판 여론이 들끓었죠. 뭐 중국한테는 사드 보복당하고 미국엔 뒤통수 맞았다 이런 비판이 들끓으니까 이제 진화에 나서려고 했겠죠. 그래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하고 허버트 맥마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부장 이 두 사람의 사드 두 어떤 채널인데 어제 이제 35분간 전화 통화를 하면서 청와대에서 밝혔죠. 사드 운영비는 원래 당초 양국 합의대로 미국이 부담하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오늘 또 맥마스터 미 국가안보 보좌관이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그 얘기는 재협상 때까지는 유효해 하지만 재협상 할 거야라고 하면서 또 말을 뒤집었죠. 그래서 사드 운영비를 놓고 계속 논란이 될 것 같고 오늘 내에 계속 가장 핫한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의도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진짜 하겠다는 건지 겁만 주는 건지 진짜 하겠다는 건지 맞습니다. 뭐 지금으로서는 종잡을 수 없는데 일단 그동안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행보를 보면 몇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뭐 다 아는 것처럼 사업가 출신이니까 모든 걸 협상을 비즈니스로 보는 거죠. 트럼프 스타일을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무조건 처음엔 세게 지르고 압박하고 윽박 지르고 봅니다. 일단 이래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는 거죠. 미일 정상회담 때도 처음에 일본 무시했다가 정상회담 하고 나서는 일본 그러니까 거기에 뭐 압박이 통해낸지 미국 내 일자리 늘리겠다, 미국 내 공장 투자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얻어냈고 미중 정상회담 때도 그 전만 해도 뭐 중국을 욕하고 한일 조약국 정하겠다느니 뭐런 압박을 하다가 막상 미중 정상회담 하고 나니까 시진핑 주석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북한을 압박하면서 공조를 하고 있는 거죠. 한국의 같은 경우에도 한미 FTA 재협상이나 사드 뭐 재협상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새로운 차기 대통령이 뽑히기 전에 한번 세게 지르고 나오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고요. 나중에 사드 운영 비용 부담하려고 하고서 나중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이 내년으로 종료가 돼서 올해 말부터 빠르면 협상이 시작된다라고 하는데 이런저런 FTA 협상, 방위비 분담 협상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세게 지르고 나면 나중에 뭐라도 다른 이거 봐줄 테니까 딴 거 내놔라고 반대급부를 얻을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전형적인 강자 논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게 기업의 협상 과정과 국가 간의 협상이 다른 것이 이 신뢰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특히 이제 소위 말해서 미국 같이 어떤 슈퍼파워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자꾸 말을 뒤집는 듯한 행동을 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이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는데 그렇게 좋은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라는 점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뭐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중심주의, 아메리카 퍼스트를 그냥 천명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아예 진짜 상수로 두고 모든 협상과 관계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뢰라는 걸 이런 식으로 이용하면 안 되죠.
되죠. 이 대선 후보 간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 진위 계수. 이게 지난번 TV 토론 이후에 논란이 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맞습니다. 지난 28일 TV토론에서 얘기가 됐었죠. 그때 포문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진위 계수가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네 정권을 거치면서 최고로 나빴던 때가 노무현 대통령 때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발끈했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대선 후보가 이 부분은 팩트 체크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 TV 토론 때는 명확하게 어떤 결론이 내려지거나 얘기는 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계속 논란이 됐었던 거죠. 누구 말이 맞아요, 근데? 일단 황희정승 차원에서 보면 두 사람 말이 다 맞다라고 할 수도 있고 어느 쪽도 완전히 맞다라고 하기 힘들고 다 틀렸다라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예. 일단 문재인 민주당 후보 측에서는 또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한 것도 있고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도 자기들 유리하게 해석한 측면이 있는데 이 진위 계수 같은 경우는 다 아시는 것처럼 소득 불평등 정도로 나타내고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다 좋은 거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 높을수록 안 좋은 건데 이 평균으로 보자면 그 노무현 정부 때가 0.281이고 이명박 정부 때 0.29.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가 더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당연히 이제 문재인 민주당 후보 측에서 얘기하는 이건 잘못된 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가장 안 좋았고 그 다음이 노무현 정부 때 안 좋았고 김대중 정부, 박근혜 정부 이 순서대로 오히려 박근혜 정부 때 가장 괜찮았다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거죠. 예, 그렇군요. 근데 이명박 정부 때는 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때 터진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시기가 타이밍이 안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은 다음에 계속해서 소득 양극화가 안 좋아지면서 소득이 다들 줄었는데 그러면 다른 기준으로 보자는 거죠. 다 전체 5년간 각 정부의 평균치가 아니라 출범할 때와 시작 때와 끝 사이를 보죠. 그러면 그 정부 때 불평등 정도를 양극화를 해소해 갔느냐 아니면 오히려 악화됐느냐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홍준표 후보의 말은 이런 거죠. 연도별 진위계수 추이를 보면 김대중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다 첫 해보단 말년에 갈수록 더 좋아졌습니다. 더 진위계수가 낮아졌죠. 그런데 유일하게 노무현 정부 때는 2003년에 2007에서 0.27에서 2007년 0.29로 오히려 악화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불평등 정도가 안 좋아졌다. 즉 진위계수가 안 좋아졌다라는 홍준표 후보도 이 추이로 보자면 결과적으로 성적이 올랐느냐 떨어졌느냐 그 기준으로 보자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말도 맞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대선 후보 TV 토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일반 유권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헷갈리는 측면이 많다. 이런 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안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고요. 자, 5월 1일 노동절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일하시는 분들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 자체 어떤 면에서 이거는 굉장히 또 좋은 일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유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